일본의 확진자 수가 드디어 한국을 초월했습니다. NHK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8일 일본에서 58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1,145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확진자 수는 18일 0시 기준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 1,653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늘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 이틀간 10명대로 떨어지며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안정을 찾고 있을 때 일본은 2달 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의식한 소규모 검사와 뒤늦은 긴급사태 선언은 치명적이었으며 부실한 마스크 배포 등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일고 있지만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도쿄도 의사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도 의사회 오자키 회장은 현재 일본 내 70에서 80%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언론과 국민들에게서 보건소 관계자가 일부러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를 한다고 해도 입원시킬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보건소의 기능은 이미 마비가 되었고 검사 의뢰가 쇄도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한국과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시인했습니다. 뒤늦게 일본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대규모 진단검사, 앱 등을 만들어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드라이브스루를 한국처럼 시행한다고 했지만 일본의 한 방송에 어설프게 따라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 검사 텐트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방호복도 입지 않고 있었으며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가 부실해 보였습니다. 또한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면봉도 한국은 얇은 의료용 플라스틱 면봉을 쓰지만 일본은 굵은 나무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현재 한국산 의료용 면봉은 전세계에서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무증상자는커녕 증상이 있어도 숨을 못 쉴 정도로 악화돼야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마주한 일본 국민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미국 ABC 뉴스를 보고서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각과 후각을 잃은 지 벌써 2주가 되었다. 후유증으로 평생 낫지 않을 수도 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 울어버렸다. 아직까지 놀러가는 사람,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만둬두세요.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평생 미각과 후각이 돌아오지 않는 공포를 상상할 수 없나요? 한 일본의 간호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방호복이 귀에서 벗을 수 없습니다. 배설은 기저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혹한 일본의 상황에 일본인들은 좌절하고 있지만 SNS에 올라온 하나의 글은 이 상황과 비교되며 큰 부러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다 온 한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검사를 받고 격리되는 절차를 상세하게 올린 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비행기에서 검역에 필요한 시트 2장을 작성하고 공항에 도착해 검역소로 이동해 체온을 재고 3단계 면담을 했습니다. 자가진단 어플로 확인하고 한 칸씩 구분된 컨테이너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후 새로운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이후 6시간 동안 호텔에 머무르고 저녁과 조식을 제공받았는데 검사를 포함해 전부 무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양성이면 병원 등의 시설로 가고 음성이면 보건소로 가서 질문을 받고 시트를 작성하며 구급차가 집까지 보내줍니다. 이후 2주간 바깥에 나가면 안되고 2개의 어플로 컨디션을 보고합니다. 보건소에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면 집으로 마스크와 체온계, 알코올 세정제, 먹거리가 든 박스가 배송됩니다. 이 글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탄식하며 이런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다. 역시 선진국. 진짜 완벽 그 자체. 골판지 침대와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한국 정부의 대책은 멋진 것 같아요. 일본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대시패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자존심과 변명은 제쳐두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인간에게 내일은 없으니까요. 일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대응을 보며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18일 현재 70만 명을 넘어섰고
희생자는 37,93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지난 10일 35,1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만에서 3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최악의 확산세는 지나고 있지만 아직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약 없는 봉쇄 조치는 지금 미국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염병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직 사태가 계속되어 4주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2,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총 취업자 1억 5,500만 명의 14%에 해당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직장을 잃은 미국 시민들은 분노하며 이제 강력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말을 맞아 미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체 상점 폐쇄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오펠 메릴랜드라는 단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가짜 추모식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메릴랜드가 생명을 잃었다며 이를 애도하는 형태의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지머스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5월 1일로 잡힌 재가동 일자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 자택 대피령이 연장된 미시간주에서는 주도 랜싱에서 수천 명이 차량을 몰고 나와 경적을 울리며 봉쇄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6일에는 버지니아 주지사 관저업 광장에서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는 피크닉 시위를 벌이며 경제활동 재개를 촉구했고, 캘리포니아주 해변 도시 헌팅턴 비치에서도 17일 수백 명이 차를 탄 채 행진하며 경제활동의 재가동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같은 시위에 합류하며 이런 구호들을 내걸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산주의다. 나는 평화로운 노예가 되느니 위험한 자유를 택하겠다. 우리 시민들에게서 손을 떼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경제의 건강과 기능도 보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없이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없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3단계 계획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시행 시기는 개별주의 주지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제일 먼저 18일 다시 일부 해수욕장 재개장을 허용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잭슨빌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 26분 만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미국인들도 이 광경에 놀라며 SNS에서는 플로리다 멍청이들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비난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2만 4천 명의 확진자와 700명의 주민들이 생명을 잃어 피해가 큰 지역임에도 이 같은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미국인은 SNS에 일광욕을 조금 즐겼으니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당신은 건강하게 보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서야 확산세가 조금 멈춘 미국이 섣불리 규제를 푼다면 앞으로 또다시 초토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끔찍한 사태는 여태껏 겪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보통 끔찍하다는 표현은 흔히 테러블이나 호러블을 쓰지만 지금은 게스틀리라는 무시무시한 소름 끼치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까지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미국 같은 나라의 마스크는 물론 방호복 등 개인 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병원의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이고, 한 의사는 N95 마스크를 겨우 받았는데 한 장으로 사흘씩 버텨야 하니 테이프를 사용해 얼굴에 붙여서 쓴다고 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와 안면보호대도 부족해서 심지어 병원이 오히려 세균 배양 접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시나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받고 자신도 걸린 것 같다며 내 가족을 다 감염시킬지 모른다고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피해가 가장 큰 남부의 루이지애나주 같은 곳에서 총과 탄환 구매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봉쇄령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쌓이면 어떤 형태로 터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수필가 콜린 마샬은 지난 14일자 뉴요커지에 놀라운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냐는 질문을 받으면 종종 제1세계에 살고 싶어라고 답했다. 반은 농담이지만 최근 미국 사태를 보면 점점 낙담 속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과 그의 주요 인프라 시설, 일상의 편의를 위한 소소한 배려들이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안 나게 했다. 불과 몇 주 전 미국의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편집자들로부터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관련한 주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미국이 더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지금의 미국 상황은 그런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은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맹렬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구촌 곳곳에 점령한 K-POP,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연결망, 오스카를 휩쓰는 영화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한 한국인 친구는 이를 내게 국민적 열등감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여러 다양한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20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마이크 브릴은 그의 책 한국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동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후진성이 자연스러운 열등함의 결과라고 믿게 했다고 쓰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일본 식민 지배자들이 한국인들을 강제로 전기와 전화, 기차가 있는 문명화된 세상으로 이끌어 식민 지배를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다. 콜린 마샬은 한국이 스스로를 선진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의 부정적인 선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이미 놀라운 선진국이라 부르며 한국을 제1세계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방역에 성공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국가들에게 진단키트 의료물품을 수출하며 방역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이후 가난과 아픔을 이겨냈고 70년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마 그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다 해외에서 일하면서 했었는데, 외국계 회사들에서 해외에서 일하면서. 근데 그 동안에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이 가정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나의 승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배려와 유연성이 많은 기업들이 잘 돼 있었어요. 제가 일했던 기업들은. 그래서 그 유연성이라는 게 꼭 뭐 육아휴직을 1년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육아휴직 1년이라는 제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여성 친화적인 정책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육아휴직 1년이라는 거의 대전제는, 넘버원은 육아는 1년 하면 끝나는 것이다. 육아는 1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번은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다라는 그런 전제들이 깔려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하지만, 어떤 그런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어떤 본인의 책임감과 그리고 기업의 유연성이 합쳐져서 극도의, 그러니까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 직원으로부터, 임직원으로부터 그런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능력이 뛰어난 여성 인재들이 지금 거의 40살 좀 지나가고 혹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가면서 다 커리어를 그만두는 이런 현상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런 여성들이 마음껏 커리어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집착하거든요. 나의 업적에 대한 판단의 잣대로. 그거 자체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스스로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희 주니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산운용 보고서도 정말 혼을 담아서 쓰고 있는데,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그리고 영어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과외비도 줄이고 배워나가면서 자본가가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더 우먼 펀드와 사실 주니어 펀드가 큰 그림으로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철학이 들어있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ESG라고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 단순히 돈만 잘 버는 회사들이 아닌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요즘 이제 투자 추세가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는 있어 왔는데, 이 두 펀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좋은 회사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닌, 거기에 이 펀드에 투자하는 많은 주주분들이 나라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펀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의 국민이 월 5만 원씩, 하루에 5천 원씩이라도 해서 자본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렇죠. 거에 동참하셨으면 그런 합니다. 자금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재생산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선순환인데, 그 한국은 특히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불모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펀드죠. 규모는 지금 작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이 펀드에 하루에 5천원, 10,000원이라도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다른 나라로 탈바꿈할 거라고 좀 확신하거든요. 기업 문화도 바꿀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금융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특히 여성들이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이 더 우먼 펀드를 이제 가입을 해서 자본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환경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데 동참하자는 취지는 동의를 하면서도, 또 추가로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을 서포트하는 엄마, 누나, 여동생, 뭐 이모, 고모, 사촌, 뭐 누나, 사촌, 여동생을 좀 그 여성분들을 서포트하는 남성분들 또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펀드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멜린다 게이트라든가 여성의 그런 젠더 이슈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뭐 블룸버그라든가 하는데 그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발표했죠. 그 골드만삭스 CEO 분의 인스타 계정을 제가 팔로우를 하는데 올라온 거예요. 이제 큰 발표를 한 게 올라오고, 골드만삭스 계정에도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올해 7월부터인가 미국과 유럽에서 있을 IPO들의 이제 상장 신규 회사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역할을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산업에서, 그러니까 그 업종의 회사들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해주는데, 다양성이 없는 이 사회를 가진 기업들은 골드만삭스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고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골드만으로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못 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다시 말하면 골드만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조직이고, 그래서 선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사회에 주려고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양성에 포함되는 게,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도 포함되지만, 그 CEO께서 본인 인스타그램에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지난 몇 년간에 상장을 한 기업들 중에 여성의 이사회가 있었던 기업과 없었던 기업이 상장 후 1년 동안의 퍼포먼스가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그 다양성 안에 여성은 꼭 포함되는 거임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다뤄지는 주제고, 저번 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뉴스에서 그 신문사에서도 왜 여성 CEO가 별로 없을까에 대한 굉장히 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도 예를 들면은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좀 이런 게 반강제적으로 여성을 더 좀 프로모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뭔가 좀 백오피스 같은 쪽 업무에 중요하지 않은 직업에, 그러니까 실제로 막 레비뉴를 창출하는 그런 직군이 아니라 그냥 백오피스, 물론 그쪽도 프로페셔널로서 굉장히 중요한 잡이지만, 보통 CEO가 되는 분들은 매출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앞장서신 분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미국도 여전히 아직 여성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유명한 이제 언론사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크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을 더 프로모트한다기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 기업이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의 가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기 때문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종이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여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발표를 한 거는 단순히 여성 이슈가 중요해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사회에 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백인 아니고 다른 유색인종이 들어가야 다양성 있는 의견이 그 회사를 움직여야 회사가 돈을 더 잘 벌 거라는 그 확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IPO 했는데 그 기업이 잘못되게 되면 골드만삭스도 곤란하니까, 그런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죠. 고객한테 내가 당신네 회사를 상장시킬 건데 이런 게 없으면 주식 가격이 많이 안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오기 전에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놔야 우리가 당신들을 상장시킬 수 있다. 그런 거니까 사실은 굉장한 얘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제 그거를 보고 한국을 봤을 때 우리 여성펀드에 아직 기관 투자가 관심이 없죠. 네. 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니어 펀드는 이제 저희가 상당히 알려져 있고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데 또 우먼 펀드는 아직 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성이 이사회에 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정말로 더 돈을 잘 벌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진짜로 다양성 있는 회사가 당연히 돈을 더 잘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여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커스터머로 두는데 그거를 모든 중요한 직책에 남자로 채워줘야 될 경우에는 그 회사가 잘 되기 힘들죠.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저는 하나 또 중요한 게 그 다양성 자체는 기업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창출해서 결국은 기업이 제일 좋은 제품과 서비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기업의 위기관리 어떻게 보면 능력 면에서 봤을 때 다양성에서 나오는 파생이 유연성이에요. 다양한 멤버가 있지 않으면 유연할 수가 없어요. 의견이 없는데 딱히 유연할 게 없는데 유연성이 저는 요즘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오늘 공장을 지어서 3년 후에 완공해서 이걸 해서 팔아야지 했을 때 그 3년 사이에 세상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전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요즘은 한 6개월만 지나도 세상이 또 변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애초에 계획을 했던 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양성이 없는 집단에서는 그 계획에 대해 수정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경직돼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게 꼭 누구를 비난하고 그 결정을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그걸 수정해 나가는데 변하는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빨리 변하는 사회에는. 근데 그거를 창출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당연하죠. 예. 근데 그 다양성에 전응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제 나이 파괴 같은 경우도 단순히 성별뿐만이 아니라 젊지만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실적 낸 사람들은 빨리빨리 승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도 근데 희망은 있고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 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펀드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싶고 빨리